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에는 기능론과 기능론을 반박하는 갈등론 신교육사회학이 있습니다. 먼저 기능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뒤르겜은 사회는 생물학적 유기체와 같다고 하였는데요. 생명체가 머리, 몸통, 팔, 다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사회도 정치, 문화, 교육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들이 통합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유사합니다. 신체의 각 구조의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듯 사회도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로부터 사회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요. 뒤르겜은 이에 대해 안정을 추구하면서 변화와 갈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부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합의하였듯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각 개인이 법을 준수하는 등 주어진 사회 시스템에 합의한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르겜은 교육이 사회화와 선발 배치 기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화는 또다시 보편사회화와 특수사회화로 나뉘는데요. 보편사회화는 이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의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특수사회화는 능력과 적성에 맞게 배우는 것인데요. 특수사회화가 너무 강조되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뒤르겜은 특수사회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보편사회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기능 중에 선발 배치 기능이 있는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이때의 평가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뒤르겜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나 상대적인 주기능, 부기능이 있으므로 좀 더 똑똑한 학생을 주기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드리브는 학교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사회화시키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교 생활을 하며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드리브는 이에 대해 성취, 독립, 보편, 예외 또는 특수의 규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취의 규범이란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며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독립의 규범이란 내가 맡은 바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의 규범은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예외 혹은 특수의 규범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편의 규범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학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인력 양성 이론에 대해 기능론적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론적 인력 양성 이론에는 학습 욕구 이론, 기술 기능 이론, 근대화 이론, 발전 교육론이 있는데요. 근대화 이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학습 욕구 이론은 먹고 살기 급급해서 잊고 있던 학습 욕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오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합니다. 기술 기능 이론에서는 기술 수준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교육 수준이 늘어나 개인이 학력 수준을 높인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학력이 높아도 취업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과잉 학력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 교육론은 교육을 통해 교육 밖의 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교육의 외재적 목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민통합론은 정치적 접근이고 인간자본론은 경제적 접근입니다. 인간자본론에서는 인간을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자본론의 기본 존재는 학력과 노동 생산성이 정비례한다는 것,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것인데요. 완전 경쟁시장이란 가상의 시장으로서 합리적인 요소에 의해 모든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고 그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학력과 노동 생산성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선발가설론에 의해 비판받았는데 그들은 학력과 노동 생산성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은 교육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제인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것은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의해 비판받았는데요. 그들은 교육과 연수를 받고 고용되어 능력에 따라 상향 이동이 가능한 1차 시장과 교육 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2차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인간자본론을 가장 많이 비판한 것이 콜린스의 지위경쟁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갈등론의 이론이지만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콜린스는 학력은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학력 상승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는 특정한 지위 문화가 전달되는 곳이라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까지 수동적으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대학에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대졸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학 교육이 기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흡사한 동기와 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위 경쟁 이론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하게 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능론에 이어 갈등론을 보겠습니다. 갈등론은 막스의 사상이 기반이 되었는데요. 막스는 사회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부 구조는 경제이고 상부 구조는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의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입니다. 건물에 있어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상부 구조가 안정되듯 경제가 나머지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는 각기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에 그 본질은 통합, 안정, 합의보다는 갈등, 변화, 강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권력자들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기능은 불평등한 계급관계의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알투세의 이데올로기론. 알투세는 그가 정의한 이데올로기, 억압적 국가기구,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상대적 자율성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 막스가 먼저 사용했는데요. 그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고 자본자 계급이 노동자 의식을 가지거나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의식을 가지는 것을 허위 의식이며 이데올로기라고 했습니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의식을 갖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교육사 마지막에 다루었던 오웬이 있겠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생각에 동조하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허위의식으로 정의했지만 알티세는 인간 존재를 결정짓는 물질적인 것으로 사회적 조건에 의해 생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 존재는 성별, 국적, 나이 등에 따라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률이 빡빡한 대한민국의 임용고시생으로서 잠은 8시간 이내로 자고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해야 된다 라던가 미적 기준이 빡센 현대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해야 한다 등의 신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가치관, 신념, 판단 등은 물론 정신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알티세는 이에 대해 태어나는 순간 이 사회가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호명해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배계급이 상부 구조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 통제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방식에 따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나뉩니다. 억압적 국가기구는 군대, 경찰, 교도소 등 실제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기구이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배,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가정, 학교, 언론이 있습니다. 막스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알투세는 상부 구조 그 나름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상부 구조는 경제의 최종심급 영향을 받지만 상부 구조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볼스와 진티스의 경제 재생산론 또는 상응 이론이나 대응 이론으로도 불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구조는 교육 구조와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직무의 내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듯 학생은 교육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노동자와 학생 모두 외적 보상이 목적인데요. 노동자는 임금이 목적이고 학생은 졸업장과 학위가 목적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직업 구조가 있듯이 다양한 교육 수준이 있으며 노동자의 업무가 분업되어 있듯 교육도 세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위계적 경제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관계가 학교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브루디웨는 문화 재생산론을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은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가 제시한 상징적 폭력, 문화자본, 아비투스의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는 지배계급이 학교를 통해 상징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상징적 폭력이란 지배계급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모든 계급에게 지식으로 강요되는 것인데요. 클래식 음악이나 유명한 미술가의 작품들이 인간이라면 응당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 포장되어 학교에서 교육받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였고 그중 문화자본이 있습니다. 브루디웨는 문화는 생산, 분배, 소비되는 경제적 자본의 원리와 비슷하게 문화시장을 형성하며 소유한 문화 형태에 따라 화폐적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화자본의 종류에는 내면화된 주관적인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있습니다. 내면화된 문화자본이란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된 습관을 의미하며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책, 골동품처럼 경제적 기반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학위와 졸업장처럼 경제적 자본에 더해 개인의 노력까지 포함되어야 얻을 수 있는 문화자본을 말합니다.
이 중 가장 얻기 힘든 것이 내면화된 문화자본으로서 한 개인의 계급이 달라져도 내면화된 문화자본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이 내면화된 문화자본을 아비투스 문화자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비투스란 각각의 계급 혹은 사회계급 내의 파벌들이 그들의 문화 유형을 발전시켜 그 관점을 갖고 아동을 사회화시키고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르드에는 학교가 상류계층의 아비투스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급적 배경이 다른 문화자본을 가진 아동들은 학업 성취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화가 재생산된다고 주장합니다. 문화 재생산론은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연결하여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수행평가는 물론 많은 장점이 있으나 지식을 암기한 정도를 평가하는 지필평가와 달리 아동들에게 수행을 하게 하면 그들의 문화자본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탈학교론에는 일리치와 라이머의 탈학교론,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일리치의 탈학교론은 현재의 의무교육 제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합니다. 첫째는 학습의 형태를 왜곡시켰다는 건데요. 올바른 학습이란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박애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경험보다는 세팅된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인간적 아동기의 강요입니다. 사람들은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아동기를 반드시 학교에 다니며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자기들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 시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잠재적 교육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 실증주의 문화에 순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그들은 학습망 형태의 교육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학습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국가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레이리는 피지배자들에게 보이는 침묵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침묵의 문화란 피지배자들이 주어진 현실에 지배당하여 스스로의 선택 능력을 잃어버리고 억압자들의 행동 양식을 내면화하여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문화적 종속 상태로서 의문을 갖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 있어 은행저축식 교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은행저축식 교육이란 학생이라는 저금 통장에 지식이라는 돈을 저축하는 식의 교육으로서 교육에서의 수직관계, 지배복종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에 적응하는 객체적 존재로 만듭니다. 그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공통 탐구자로서 학생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암기 위주가 아니라 해결되어 학생들에게 되돌아갈 문제입니다. 프레일리가 문제제기식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한 교육 목적은 의식화입니다. 의식화란 개인으로 하여금 몸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화의 4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본능적 의식 단계에서는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본능적 또는 주술적 의식의 단계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는 할 수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반자각적 또는 대중적 의식의 단계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실천하지만 그 의식 수준이 미약한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다른 사건이 터지면 거기로 관심이 몰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의식의 단계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애플은 갈등론 학자로서 학교는 헤게모니를 재생산한다는 문화적 헤게모니론을 주장했다가 후에 재생산론을 비판하는 탈재생산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헤게모니는 조금 있다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윌리스의 저항이론. 윌리스는 탄광촌의 반학교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반학교 문화는 친학교 문화의 반대말로서 반항하는 학생들의 문화를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반항을 단순한 반항이 아닌 저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이러한 저항 문화를 갖게 된 이유를 학력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간파한 것에 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저항 문화에는 한계가 있으니 학력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이데올로기에 대해선 무지합니다. 특히 성별과 인종차별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광부의 일이 남자다운 일이라며 기꺼이 자신들의 아버지와 같은 광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답습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윌리스의 저항이론은 갈등론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능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학교에 대한 시각도 변화시켰습니다. 즉, 학교는 주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그람시는 막스의 사상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헤게모니란 지적, 도덕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지배계급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로 감화를 하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이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에 맞서기 위해 플로레타리아 지식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의 갈등론자들이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람시는 노동자 계급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콜린스의 지위경쟁이론은 슐츠의 인간자본론을 할 때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교육 사회학을 보겠습니다. 신교육 사회학자들은 기능론, 갈등론자들이 교육의 결과에만 주목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즉, 교육의 결과 사회화와 선발 배치를 통해 사회의 순기능으로 작용했는지 또는 재생산을 통해 사회의 역기능으로 작용했는지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는 해석학,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회학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의사소통과 언어에 관심을 둔 학문으로서 개인의 자아의식 형성은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합니다. 거울적 자아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듯이 각 개인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번스타인의 언어 사회화와 계급. 번스타인은 각 계급이 사용하는 언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정교화된 언어와 제한된 언어로 구분하였습니다. 중상류층이 주로 사용하는 정교화된 언어, 정교화된 어법 또는 공식어는 문법을 지키고 논리적이며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일반화된 단어를 씁니다. 반면 하류층이 주로 쓰는 제한된 언어, 제한된 어법 또는 대중어는 문법을 지키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며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일반화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화된 단어란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이고 일반화되지 않은 언어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일반화된 단어 선생님에 해당하는 일반화되지 않은 단어는 담탱이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자리 잡은 것으로서 후천적으로 정교화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번스타인의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에 계급 불평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과 통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 교육과정을 강한 분류와 약한 분류, 강한 구획과 약한 구획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분류는 교과목의 독립성 정도를 나타내며 강한 분류를 집합형 코드, 약한 분류를 통합형 코드라고 하였습니다.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따로 배우는 것이 집합형 코드, 통합과학으로 묶는 것이 통합형 코드에 해당합니다. 구획은 교과 내용 간의 구조화된 정도로서 가르칠 내용, 가르치지 않은 내용, 계열성, 시간 배정 등을 정하는 정도입니다. 교육과정의 구획이 강하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이 적어지고 약하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이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억압적일수록 분류와 구획이 모두 강하며 민주적일수록 약하다고 합니다. 번스타인이 연구한 교수법은 보이는 가시적 교수법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수법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수법은 전통적인 교수법으로서 지식 전달이 목적이고 학업 성취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사 중심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교수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학생들의 자아 실현이 목적이며 학생 중심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거나 또는 평가 자체를 의미 없게 생각합니다. 하류 계층일수록 보이는 교수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캐디의 학생의 범주화. 캐디는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범주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각하는 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캐디에 의하면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실제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캐디는 교사들이 학생을 구분하는 두 개의 기본적인 증거로 사회 계급과 능력, 즉 성적을 제시하였습니다.
맥닐의 방어적 수업. 맥닐은 교사들이 학급 내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과 내용을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수 방식도 학생들의 반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수업 방식을 방어적 수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어적 수업의 유형에는 단편화, 신비화, 생략, 방어적 단순화가 있습니다. 단편화는 어떠한 주제든지 단편들 혹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목록들로 환원시키는 것이고, 신비화는 종종 논의의 여지가 있거나 복잡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막기 위하여 신비한 것처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대학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등의 언질이 있겠습니다. 생략은 부분이나 한 단원 전체를 생략하는 것을 말하고, 방어적 단순화는 다른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책에 따라 단편화를 방어적 단편화, 방어적 단순화를 단순화로 표기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리한 표기가 기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닐의 방어적 수업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교재를 만들어도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교사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하글리브스의 상호작용론. 하글리브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교육학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는 교사가 가진 교사상, 즉 교사 자신이 교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에 따라 교사의 유형을 맹수조련사형, 연예인형, 낭만가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맹수조련사형은 교사는 담당 교과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생은 그러한 전문가인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예인형은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교사는 풍부한 학습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시청각 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학생들을 친구처럼 대하여 격이 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낭만가형은 학생의 학습 욕구를 믿고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업 내용도 학생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왈라스의 교육과정 우선순위의 변화 과정. 왈라스는 사회의 이념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적 역사는 혁명기, 보수기, 복고기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혁명기에는 새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혁명 이념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강조된다고 하였습니다. 혁명이 완수되고 보수기에 접어들면 실용주의가 득세하여 실제적 기술이 교육과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보수의 말기 또는 혁명의 실패 뒤에 따라오는 복고기에는 종래의 정치 이념과 가치관이 부활하여 이를 위한 도덕성 교육이 가장 강조됩니다. 왈라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교육과정의 우선순위는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각 시대의 사회 정치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왈라스의 모형은 역사의 흐름을 혁명의 과정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사고 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습니다.